XSFM입니다. I, D, W, K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구 어제에 이어서 다시 강조합니다. 60세 이상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 백신 빨리 안 맞으시면 잘하면 내년에 맞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서두르시길 바라고, 그리고 앱을 통해서 자녀 백신 많이들 맞으시길 바라고. 왜냐하면 백신을 빨리 맞아야 일본은 올림픽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녹음하는 이 시간에 아사히에서, 물론 이런 말은 아사히가 제일 먼저 합니다만, 이제라도 올림픽을 하지 말자는 얘기를 또 실었습니다. 여전히 위태위태합니다. 백신들 많이 맞으시고요. 시사일 씨도 그래야 빨리 피부도 안 좋은 사람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요. 시사일 씨 오셨습니다. 네, 백신을 빨리 맞으시고요. 일본 아사히뿐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면 대놓고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네. 특별히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으면, 예를 들면 언론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올림픽 그만합시다, 올림픽 얘기 그만합시다, 이거를 드러내놓고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요새는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론조사에 보면 80%씩 못할 것 같다 이걸 하고, 네. 기업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손정희 회장 이런 사람들이 올림픽은 그렇죠. 좀 그렇지 않느냐. 야쿠텐 CEO 이런 사람들이 아이씨 이건 자살 임무도 아니고 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지금 올림픽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닐까가 이제 다수의 생각일 텐데, 정치적인 이유와 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가는 거죠. 네, 일본은 하여튼 참 어려워요. 네. 지금 8년 연속으로 브라질도 그렇고 이 올림픽이 뭔가 죽음의 전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은 그런 얘기도 쓰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일본도 하지 말고 안 하는 거에 더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날리자.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중국을 한번 또 곤란하게 해봐야 된다. 중국이 무슨 중국이 올림픽이냐, 막 이렇게. 네, 올림픽 앞두고 여론이 들썩거리면 다 나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일본 얘기가 네. 나왔으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모더나 이거 위탁 생산하는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모더나 CEO가 또 일본에도 이렇게 생산을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 중이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 또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아니 이거 한국에서 위탁 생산한다고 했는데 일본에 또 다 물량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본능적으로 경쟁 구도를 참 좋아하죠. 네, 근데 일본은 우리가 CMO는 세계 2위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위탁 생산하는 거는 세계 2위라고 했지만, 일반적인 차원에서 제약 산업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일본은. 네. 일본은 어쨌든 간에 무시할 수 없고, 절대 무시할 수 없고.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하고의 이제 그런 제약 분야의 협력이라는 것도 그동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코로나19 처음에 초기 이렇게 이렇게 좀 확산되고 이럴 때, 일본이 한참 밀었던 치료제 아비간이라고 있습니다, 아비간. 네. 기억하십니까? 아비간? 쥐도 새도 모르게 지금 사라졌죠. 그러니까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네. 그런 것들도 사실 그냥 이렇게 뻥친 게 아니고 미일 간의 협력이나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두 나라의 제약 산업의 이제 관계나 이렇게 끈끈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위탁 생산을 하기로 했든 안 하기로 했든 그런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상수고 우리가 위탁 생산을 하기로 한 것은 그거는 이제 새로 생긴 어떤 변수인 것이죠. 네. 그 중요한 예측이에요. 전통적인 구도를 모르시는 이제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언론인들 중에서도 그분들은 일본이 요새 안 풀린다 하니까 무슨 아무 저력도 없어진 나라인 줄 아는데, 일본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의학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치료제나 이런 거 아비간 얘기 나와서 말씀이신데, 아비간이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렘데시비르는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네, 우리 트럼프가 아니다. 쏙 들어갔습니다. 트럼프가 사랑한 건 저기구나. 하이드로클로로틴이구나. 그 먹으면 안 돼. 하고 락스 이런 거. 네. 예.
쏙 들어갔잖아요. 백지화예요. 그건 뭐 천천히 또 이제 다른 데서 진행하고 있겠죠. 일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본은 언젠가 이 또 다른 팬데믹이 오기 전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기업들이 전면에 나서는 때가 올 거예요. 예. 근데 그때가 됐을 때 한국이 이거밖에 못 쫓아왔는데 한국은 이거밖에 못했는데라고 비교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어느 중간 단계에 서 있습니다. 이 산업에 있어서는. 일본처럼 맨 앞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앞서가는 이제 앞에 있는 이제 그 기업들은 또 분야는 발전의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지금 무섭게 진짜 그 의학 바이오 분야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러니까는 그게 여러모로 이제 독재의 어떤 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 얘기했습니다마는 스푸트니크도 우리가 생산합니다. 그렇지만 시노팜을 굳이 받아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네. 중국에서 알아서 다 할 것 같아요. 그 백신은 이제 성능이 별로잖아요, 일단. 근데 아무튼 간에 어쨌든 하는 거예요. 그 되든지 안 되든지. 그래갖고 중국은 워낙 이제 그런 이 분야는 저 밑에 있다 보니까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네. 아무튼 그런 차이는 있다. 네, 그런 얘기였고요. 네, 어제 백신을 우리 군이 맞게 된 것 공짜로란 말은 뭐 적당하진 않습니다만. 그리고 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크랩 케이크하고 그 외에는 원전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원전을 뭐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사일 얘기도 있고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해외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비확산 기준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게 한일 정상의 이 공동 성명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제 내용인데 저는 지면과 속보를 보기 전에 이제 역시 또 포털에 걸린 첫 번째 기사들을 보고 국내에서는 탈원전 한다더니라는 비아냥을 보고 원전 협력 메시지가 나왔군 하고 예측을 했습니다. 탈원전 또 그것도 내로남불 하여튼 뭐든지 내로남불. 네. 근데 탈원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이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 문재인 정권 탈원전 정권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그 에너지 정책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러한 기조는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탈원전이 현실적으로 되려면 60몇 년이 지나야 이제 가능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60몇 년이 지나야 가능한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탈원전 정권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탈원전의 맥락에서 한 게 이제 그 뭡니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실은 그거 외에는 사실 뭐다라고 얘기할 만한 게 사실은 여러모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건요, 말장난인데 이것도 탈원전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원전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안전하지 않은 원전을 닫는 건 그냥 원자력 정책이지 뭐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해외에 원전 세일즈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일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말하지 않은 걸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관적입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해외 뭐 원전 수출 안 한다고 한 적도 없고 네. 원전을 뭐 활용한 발전을 안 한다고 한 적도 없고 다만 굳이 추가로 새로 뭐 원전을 짓고 이런 건 안 한다는 것에 가까웠던 것이지. 네. 그걸 가지고 뭐 탈원전 한다면 왜 이거 밖에서는 이러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할 게 전혀 아닌 거죠. 근데 아무튼 이 한미가 그래서 뭘 하기로 한 거냐? 국제적인 원자력 발전소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같이 우리가 어깨동무하고 가가지고 시장에 잘 개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어 보자 이런 건데 네. 왜냐하면 이 원전 공급망에 있어서도 지금 강자가 어디냐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이런 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러시아의 국영 기업이 이제 로사톰인데 전 세계에 지금 건설 중인 원전 개수로 얘기를 하면은 36개고 이게 이제 세계 1위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중국도 2030년까지 원전을 100개 넘게 건설을 해가지고 미국을 넘어서는 원전 대국이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한 게 뭐냐면 원전을 짓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는 기술이 뭔가 각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기술이 다르다 보니까는 예를 들면 러시아 원전을 러시아가 자기들의 우방국에 제공을 할 것인데 그 원전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어떻게 합니까? 네. 이게 결국은 원전이라는 것은 유사시에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기가 될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핵 연료를 재처리해가지고
플루토늄을 생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핵 확산 금지 조약만으로는 믿을 수 없는 상대들이 네. 열심히 이 시장을 파고 있는데 즉 이것도 어떤 가치지향적인 어떤 접근인 거예요. 우리가 원전 시장에서 우리 편이 아닌 사람 아닌 국가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먹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게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비확산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산업으로 이용할 파트너. 네, 그래서 원전을 공급할 때 IAEA의 추가 의정서 가입을 조건화해가지고 이 비확산을 인증하는 네. 그러한 차원에서의 원전 공급망을 만들어야 된다. 신뢰할 수 있는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원전 산업. 네. 네. 이 부분에서는 양국이 합의를 한 것이에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곧 설명해 주실 이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존의 이제 원전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하지 않고.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무기로 전용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여러모로 아무튼 뭐 문제가 생기면 대응하기가 어렵고. 네. 근데 이제 새롭게 또 이렇게 만들어낸 무슨 뭐 원전 기술 중에 SMR이라고 소형 모듈 원자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들 하는 거죠. 이 소형 모듈 원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핵잠수함용 원자로입니다. 네. 특히나 원천 기술을 러시아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내에서는 뭐 스마트 원자로 이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몇천억을 들여가지고 한다 하면서 그 러시아에서 원천 기술 들여온 것도 있어요. 네.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핵 연료봉 교체라든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바닷가에만 지을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내륙에도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료봉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안 합니다. 네, 길게 하긴 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뭐 탈원전이고 뭐고 아마 전 세계에서 이걸 채용할 나라들이 정말 많을 것으로 보이고 몇십 년 동안 이 시장은 여전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여당의 송영길 대표 이런 사람들이 뭐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또 미국하고 어쨌든 이렇게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이제 합의를 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시장에 대한 진출 이런 것까지 내다보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근데 또 이 SMR을 또 하기로 뭐 이렇게 확정한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로드맵을 들고 온 건 아니고 이번에. 네. 다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것도 뭐 원전은 원전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어쨌든 시장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원전에 대한 어떤 시장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접근해 보자라고 하는 대안적인 어떤 이러한 이제 시장을 이제 공략하는 거고요. 게다가 그나마 이런 이야기를 가치를 근간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건 정상회담밖에 어차피 없기도 하고.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의 협력이 군사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실제로 첫 번째로 이 방미 성과를 다루고자 했던 언론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미사일 지침 폐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권 회복을 말했죠. 이것은 이제 한국 민주당의 오래된 전통적 가치 수호에 대한 것도 있고요. 관련된 것도 있고. 예. 네. 그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건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뭐 미사일을 막 개발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탄두 중량이라든지 사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국이 허가해준 한도 내에서만 이제 개발해라. 이게 한미 미사일 지침이고 이게 이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가 너무 막 나가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네. 지미 카터 정부가 이거 하지 마라 그거. 미사일 왜 이렇게 무섭게 계속 왜 그래? 너 혹시 거기다가 뭐 핵탄두 치르려 그래? 뭐 이렇게. 그죠. 너네가 뭔데 이런 거 개발을 하니? 너네 뭐 우리 미사일 안 사고 뭐 니네가 막 이럴 거야? 뭐 이렇게 가면서 이제 만들어온 이런 가이드라인인데 30년 전에 일본한테 무슨 일인지 봐놓고 이래?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어쨌든 이건 어쨌든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쨌든 개정을 거듭해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세 번째로 개정을 했고 그때 이제 800km 아래로 이제 800km 아래로 가는 미사일을 쏠 수 있게 개발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미사일 지침은 이제 무력화됐다 이렇게들 많이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800km 이상 가는 미사일을 만들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완전히 폐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추가로 할 수 있게 된 것은 이제 우주다. 이런 것이죠.
이제 외적으로 아니 우주 개발도 한국은 하니까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데 그 표면적인 것 외에 더 중요한 국제사회에 보여지는 메시지는 이제 뭐랄까요 로켓을 가지고 미사일 디펜스를 스스로 구축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네.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중국에 보여지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한미 누구도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중국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그 미사일 얘기 잠시 후에 좀 더 해보죠. 대해서 마음대로 해라 이런 건데 사실 우리로서는 예를 들면은 우주 개발을 할 때 네. 뭔가를 쏠 때 우주로 가는 걸 뭔가를 쏠 때 로켓을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나로 이런 거 뭐 러시아 기술 갖고 와서 이제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발사체를 이제 할 수 있게 된 건데 그것 자체가 이제 기술의 진전인 것이고. 네. 그리고 북한이 뭐 이렇게 쏠 때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제 우주에 로켓 쏘는 기술이 결국 미사일 기술이기도 한 것이다. 네. 그거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런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한테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건데. 모든 로켓이 다 미사일은 아니다. 네.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말하지 않지만 약간 의심할 수 있는 중국이 의심할 수 있는 뭐 이런 얘기 정도는 되는 거죠. 그래서 800km 이상 가는 미사일을 만약에 그게 우주 개발을 빌미로 하든 뭘 빌미로 하든 뭔가 개발을 했을 경우에 한국의 우주, 국방, 핵 기술은 다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중국은 신경 쓸 문제입니다. 네. 혹시라도 상황이 아주 극단적으로 갈 경우에 중국을 타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내심 이거 좀 그렇다 불쾌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누구도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미사일 주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중국의 경우도 다른 주변 국가들이 불안하니까 미사일을 일정 이상 가는 미사일을 만들지 마. 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중국은 그걸 수용할 것인가? 그렇죠.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의 태도는 각 국이 뭐 알아서 할 만한 것은 알아서 해라 이런 태도잖아요. 북한의 핵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니네가 무기를 쏘든지 뭘 하든지 뭐 마음대로 하는데 다만 핵 개발은 우리한테 지금 그렇죠.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의 자기 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터치를 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무 말 안 하죠. 게다가 직접적 위협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북한은 중국의 우산 안에 있다고 생각을 언제나 하는 것 같고 일본은 그런 자주국방의 권한이 없고 대만은 그 문제에서 논외고요. 인도차이나 반도의 국가들은 가스와 석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 있고 그나마 걱정할 게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정도입니다. 가까운 곳에서는 물론 파키스탄과 인도는 얘기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은 이게 또 뭐라고 할 게 아닌 게 새롭게 무슨 북한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다가 오래된 얘기니까 북한은 그렇죠. 그리고 뭐 북한은 뭐 본인들이 뭐 이 미사일을 뭐 열심히 쏘고 있으니까 네. 우리한테 사실은 뭐라고 할 건 없는 거죠. 그 사실 이거는 뭐 잠재되어 있는 쟁점이 대중관계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이제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소재가 됐고 중국에게는 새 변수가 되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중국이 가장 지금 불쾌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대만하고 남중국해 그리고 쿼드 뭐 이런 거죠. 공동 성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남중국해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디테일 맞아요. 이게 텍스트를 저도 안 그래도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써오셨네. 이 텍스트가 중요합니다. 네,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또 있어요.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써 있고 양국의 이 정상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다른 문장들도 좀 있긴 있는데 다 읽어보셔도 마찬가지예요. 해석해드린 곳이 많겠죠 아마 지금쯤이면 중국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네. 중국은 없는데 다 중국 얘기죠 뭐. 다 중국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만을 언급한 것은 이게 결국 대만 해협이라는 게 어떤 우리 이 동아시아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무역이나 수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어떤 길목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뭔가 이제 건드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만 해협의 무슨 안정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은 본인들은 불쾌하다는 거예요. 남은 그 얘기 절대 하면 안 돼. 네. 지금
거의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 중국은 거의 뭐 아주 과도한 수준까지 간 게 우리 존 시나가 대만을 나라라고 그랬다고 중국 사람들이 존 시나를 갖다가 막 이렇게 린치를 하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네, 존 시나 큰일 났습니다. 존 시나! 참 되게 슬픈 일인 게 제가 아는 중국인을 제외하고 레슬러들 중에 그 북경어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존 시나는 네 가장 친중 레슬러인데 네 개 까이고 있어요. 존 시나 아무튼 뭐야? 예,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만 얘기하면 아주 뭐 죽겠고 남중국해 얘기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이제 갈등을 빚어왔잖아요. 남중국해가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중국이 어떻게 정당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말하면 남중국해라는 단어를 중국 바깥에서 누가 떠드는 것이 중국에게 불쾌합니다. 그냥 남중국해가 왜 자기들의 이제 영유권의 대상이냐, 네. 영유의 대상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선 몇 개를 찍어놓고 이거 원래 우리 거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튼 자의적인 선이죠. 네, 그 인근에 있는 여러 국가들과의 갈등 요인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것을 이 남중국해 영유권의 부당함을 여러모로 이제 강조하고 거기서의 어떤 안보적인 어떤 그러한 이제 이득을 가져가면서 그곳에서 멋대로 그은 선 때문에 대만이 상당히 외롭고 힘들어졌고 필리핀은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입장에 처합니다. 필리핀이 중국을 싫어하는 중요한 이유죠. 남중국해에 걸려있는 다른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중국이 거기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게 부당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주장하면 친미적인 태도로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아세안 국가들이 그래서 한국하고 입장이 비슷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남중국해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튼 중국은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이게 뭐랑 비교가 되냐면 미일 정상회담과 비교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미일 정상회담하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일종의 이제 스가 요시히데가 중국의 예방 주사를 한번 맞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가 요시히데가 이제 바이든이랑 같이 합의한 문구들을 보면은 우리 거보다 훨씬 세거든요. 뭐가 세냐? 일단 중국이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을 적시하고 있고요. 좀 워딩이 너저분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는 이게 끝에가 다 약속한다, 뭐 약속했다, 중요성을 강조했다. 뭐 인정한다 뭐 이런 건데 그 미일 정상회담에 나오는 문구들은 뭐 촉구한다, 요구한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명시한 다음에 너네 똑바로 해라예요. 네. 그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대로 하면은 미일 정상회담의 어떤 결과로서 중국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억이 안 나서 미일 정상회담 직후에 이제 공산당의 반응들을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거의 노동신문 사설급입니다. 원색적이기가. 굉장히 화를 냈는데 지 무덤을 파고 있다. 네. 진짜 못되게 말합니다. 중국이 일본과 미국에게. 근데 우리한테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젠틀하게 한 거예요. 어느 정도.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평가에는 한국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즉 서로 표현의 레벨을 맞춰줬습니다. 그렇죠. 예의를 지켰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얘기를 가지고 대만하고 남중국해 얘기를 이 한미 정상회담에 넣은 걸 가지고 계속 문제 삼거나 이러지 않을 거예요. 어릴 때 큰 누나한테 진짜 고마웠어요. 큰 누나? 네. 왜냐면 대학 가서 겁나 막 놀았거든요. 집에 자꾸 안 오고. 그래서 뭐 하느라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혼날 승질나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대학 가 보니까 그게 이제 저의 핵 우산이 되어 주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겁나 서로 으르렁 돼가지고 제가 좀 늦는다고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진심반이에요, 이게. 스가한테 아주 고마워할 일입니다. 그렇게 너저분하게 해놓으니까 중국이 예의를 갖췄습니다, 이번에. 물론, 일부 보수 언론들은 또 갑자기 중국 편이 돼가지고, 이번 주부터, 중국 화났다, 너네 어쩔래? 이러면서,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네. 중국의 설명을 다 잘 했고, 네. 그리고 우리는 뭐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한 건데 뭘 그러냐,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러니까 또 보수 언론이, 아, 그래? 그럼 미국한테는 거짓말 쳤네? 이렇게 또 하고, 네. 뭐 미국도 우리 사정 봐준 건데, 뭐. 사실,
그리고 보수 언론이 계속 집착하는 게 우리가 쿼드냐 아니냐를 가지고 계속 집착을 하는데 쿼드라고 우리는 쿼드입니다 이렇게 티를 낼 수 있는 애들이 있고 그렇죠. 일본은 그게 돼요. 호주도 그게 되고. 네. 그리고 티 안 나게 이제 그 미국하고 이제 발을 맞춰주는 애도 있고 그런 거지. 네. 우리는 어쨌든 티나게 우리는 쿼드야, 쿼드 플러스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중국 너의 반성해. 중국하고의 어떤 경제적인 관계가 있는데. 전 제가 일본 시민이었어도 지금 자민당의 스탠스를 그렇게 만족스러워할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실제로 국익에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여튼 이러한 어떤 나라의 2등 시민으로서의 포지셔닝을 확실히 해라 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보수 언론의 태도와 비슷한 태도를 가진 미국의 한국계 정치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곧 다룰 겁니다. 예, 나성이 나오고 얘기할 거고요. XSFM입니다. 여보, 내가 제발 앉아서 해결하라 그랬지. 하루에 12번 청소할 수도 없고, 정 흘리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집 와서 볼일 봐요. 공중화장실인 줄 알고. 수전에 물 때는 맨날 욕조는 누래지. 새들은 어쩜 그리 구석마다 잘도 찾아가 해도 표도 안 나는 거.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욕실엔 반려세제 클리바스. 여성 청결제를 굳이 써야 할까? 어머 얘 좀 봐. 그냥 비누나 바디워시를 쓰겠다고? Y존은 청결하다고 다가 아니야. 내부의 약산성 밸런스를 유지해서 유해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어떤 청결제를 써야 해? 전성분 EWG 그린 등급에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4가지 유산균 발효물, 포스트바이오틱스 함유까지. 말해 뭐해. 여성용품 전문기업 29데이즈가 있잖아.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여성 청결제 블라썸 케어 포밍 클렌저.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들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숱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휑한 느끼는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아무튼 중국과의 문제는 그렇다 정도까지 했고 북한 이야기가 끝입니다. 그다음에 북한 얘기가 있는데 이런 대목이 들어갔어요. 판문점 선언하고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 이걸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룰 것이다. 그게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잘 깎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문점 선언을 굳이 넣은 것은 결국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때 모처럼 이제 싱가포르 합의 이런 것들을 해놓고서는 남북 관계를 좀 풀려고 하니까 이 한미 워킹 그룹이나 이런 단위에서 네. 남북 관계를 독자적으로 푸는 것에 대해서 여러모로 제동을 걸었잖아요. 한미 워킹 그룹이란 사실상 한국의 독자적인 움직임을 막아서는 조직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뭔가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제 그러면 대북 관계를 풀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남북 관계가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고 그랬던 맥락이 있는데 여기서 판문점 선언은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의 어떤 기초에서 어쨌든 간다는 그런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얘기하면서 성김 씨를 김성 씨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임명 안 하지 않을까 했거든요. 대북 그래요? 특별대표라는 거는 나중에 하든지 당분간은 얘기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배려라든가 대화 시도가 최우선 외교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중동에 온통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좀 나중에 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다른 걸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했습니다. 네. 성김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을 하는 깜짝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북한에 보내는 대화 신호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우리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쓸게.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가치에 기반한 이제 글로벌 문제에 대한 접근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새로운 미국에. 그런데 미국 민주당이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색안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로 얘기를 하면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북한하고 대화를 한다는 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태도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로 예를 들면 이제 비확산 기조라든가 이런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네. 명확하게 뭘 지금 약속해준 상황도 아니고 두 번째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 내에서. 그러면 북한 인권 문제가 뭔가 해결되리라는 그러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북한 인권 문제.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독재다 뭐다 말이 많은 그러한 체제인데 그러한 체제를 그냥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네. 이런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트럼프 전선을 분명히 그었던 미국의 메이저 중도 언론들이 북한에 대한 퍼주기 여론을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요. 이거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처럼 나쁜 국가, 나쁜 국가인데 하여튼 착한 국가와 착한 세계를 지향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냥 이런 정치적 이득 때문에 네. 당장의 눈앞의 이득 때문에 손잡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를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첫째, 북한 문제 해결해야 되냐 아니냐. 그럼 바이든 행정부는 해결해야 된다. 둘째, 니네가 지금 스타일대로 하면은 결국 오바마 정권의 재판이 될 것인데. 그렇죠. 오바마 정권 때처럼 하면 해결이 되냐 안 되냐. 바이든 행정부 그렇게는 해결 안 되겠지. 그렇죠. 그럼 셋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적 해결법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기존의 합의를 존중한다든가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해라고 이제 우리는 요구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뭐 그건 그렇다는 얘기야 라고 해서 받아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나머지 부분인데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어쨌든 꼭 이득이 뭐 어쨌다는 측면이 아니라 북한 문제는 풀어야겠고 그 풀기 위한 어떤 전제로서 이거를 받아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지난번에는 불구하고 또 심각한 깜짝 쇼를 했는데 그거하고 좀 거리가 있는 어떤 일관성을 보여줘야 되고 새로운 그러한 이제 원칙과 대의에 안 맞는 부분을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이든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교로 해결할 거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뭐가 필요하냐면 북한이 우선 이게 결국은 비핵화를 할 거라는 약속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협상을 하면 입구가 비핵화이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 협상의 결과가 지난한 협상의 결과 출구가 비핵화라는 거는 인정을 해야 거기서부터 합의가 가능한 것이다.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결론을 미리 내서 너네가 우리한테 선물을 해줘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하려는 게 비핵화야 아니야. 그거부터 대답하고 시작하자. 이건 얘기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의심이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이걸 합의를 하면서 제재 완화를 조금씩 해가지고 북한이 그것만 이제 하다가 중간에 합의를 엎으면 이제 제재 완화만 이제 얻어낸 후에 비핵화는 안 해버릴 것이다. 또는 이게 어쨌든 이 협상의 입구로 시작해서 서로 단계적 협상으로 이 미국은 제재 일부를 풀어주고 북한은 예를 들면은 미국이 요구하는 뭐 핵무기를 줄인다든지 이런 핵 군축을 하는 건데 끝까지는 영원히 안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맞습니다. 출구로는 영원히 안 가면은 그건 비핵화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이 협상을 하는 거다라는 그러한 이제 보증이 있어야지 내가 뭐 설득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네랑 협상을 내가 하고 싶은데 너네는 너무 나쁜 놈들이야. 너네는 좀 착해질 필요가 있어. 인권 문제를 어떡하냐, 니네를.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또 전통적인 그동안 어떻게, 로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내에 뿌리 깊게 자리 박혀 있는, 머릿속에 박혀 있는 이 북한 인권 문제는 저는 사실상 국내에서 쉽게 설명하려면은, 자유선진당의 북한인권법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자유선진당의 북한인권법. 그 자유선진당이 마치 민생당이 당이 존속하는 내내 그 5.18 특별법 관련해서 노력을 했던 것처럼 자유선진당은 북한인권법을 그 깃발 중에 하나로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딱히 실체는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래서 인권 얘기를 하면은 자기들의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계속.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 비핵화부터 얘기하자와
그 다음에 인권을 가지고 그러면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접근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반발의 빌미가 또 되는 거죠. 아마도 거기에서 이제 중간 답으로 이제 김정은 체제에서 내놓은 답이 싱가포르 모델인 것 같은데 여전히 인권 탄압 국가이지만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 문제는 이야기 듣지 않는 그런 출구로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인권 얘기를 안 하는 비핵화 협상이라는 건 사실 트럼프 때는 가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트럼프는. 그렇죠. 예, 국익만 신경 쓰니까. 너네가 무조건 미사일을 안 쏴야 돼. 예, 그것이 있어야 돼 나에게는. 이거 하나를 갖고 접근하는 거지만 네. 바이든은 뭔가 그게 긍정적이고 뭐 이렇게 앞으로의 전망을 좋게 만드는 어떤 결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오히려 명분론이라는 게 여기서는 대북 관계를 푸는 거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매우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고요. 그 딜레마를 말씀하시니까 확실히 그게 맞는 게 우리는 정말이지 전향적인 결론을 너네가 미리 정해주지 않으면 쉽게 말해 배를 까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점에서는 오바마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이 가만히 있을 거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오바마 때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뭔가라도 결론을 내야 되니까 하지만 움직이긴 할 거야. 이게 딜레마죠. 그래서 대북 특별대표 임명 안 하고 인권 무슨 대표를 사실은 고려했다가 그걸 하지 말고 그러면 대북 특별대표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남는 의심이 그건 거예요. 이번에 임명된 대북 특별대표는 실제로는 이름은 이렇게 가지고 직함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능력을 얼마나 행사할 수 있을까? 예를 그렇죠. 들면 네. 바이든 직보가 가능한 사람일까? 네. 장관급 대접을 받는? 그 트럼프 때 닭 한 마리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닭 한 마리 이름 뭐지? 마크리포트는 부채춤. 비건. 그죠, 네. 비건. 네. 네. 무슨 닭 비건. 한 마리. 네, 닭 네. 한 마리. 스팀 비건. 네. 닭 한 마리 선생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점들이 좀. 마크리포트는 뭐랄까. 이 성김 주한대사의 전임자죠. 네. 아주 후임자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풀어나가기 어려운 조건이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트럼프 때는 어쨌든 다 필요 없고 어쨌든 북한이 조용히 있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남북미 합의를 통해서 기존에 없던 해법으로 이렇게 좀 전격적인 어떤 합의나 이런 것들을 모색해 볼 수도 있었지만 네.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법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와 원칙에 대한 어떤 세계적 차원에서의 힘겨루기이기 때문에 이 북한 문제는 결국 주변국들과의 주변국 각국의 어떤 입장들의 사이에서 뭔가 협상을 하는 그림일 수밖에 없다. 대북 메시지 결과는 그래서 좋아할 수도 슬퍼할 수도 있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드린 대로 그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이 클 수가 없다 보니 한국이 뭔가 공을 주워와서 직접 드리블을 하는 게 어떨까에 대한 합의를 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판문점 선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FFVD나 CVID라는 단어 대신에 조금 더 뒤로 물러선 CD, 완전한 비핵화 정도의 단어가 들어갔다. 이건 한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국의 요구를 들어준 이유가 더 적극적이라서가 아니라 더 소극적이라서가 문제다. 이렇게 장단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은 제가 볼 땐 지금의 환경, 지금의 조건, 지금의 변화된 이 미국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갖고 있는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는 나름대로 성과가 좋은 그런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게임 치고는 네 얻어낸 게 있다. 그리고 어떤 문재인 정권이 어떤 아주 극단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정권은 아니잖아요. 현실주의적 정권이고 네. 그런 점까지 고려하면 상당히 그러한 현실주의에 맞는 어떤 결과물을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게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어떤 국가의 유불리 또는 뭐 어떤 성과의 점수 매기기 이런 거를 또 넘어서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뭐냐면 뭡니까? 이런 이상 시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떠올려야 될 어떤 구도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이렇게 서로에게 윈윈이 된 것은 명분으로 계속 접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명분과 우리의 서로의 이해관계가 사실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명분을 따르는 게 지금 이익이 된다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결과가 이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사실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늘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저러고 있을 때 미국이 어쨌든 간에 해결을 하는 그림을 만들긴 했죠. 근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대놓고 뭐 이스라엘더러 야 이거 팔레스타인 공격하지 마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어느 미국도 그렇게 못 해요. 네.
그걸 대변해 주는 게요. 미국 정가는 절대 그런 말을 못 하는 게, 우리 이제 가장 진보적인 대안으로 각광받았던 지난 대선 경선 전에, 앤드류 양 씨, 트위터에서 대스타가 됐죠. 이 양반이 이스라엘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한다. 이런 트윗 썼다가 겁나 돌려졌죠. 네. 야, 이 땡땡땡땡아. 네. 이러면서 미국 정치인은 못해요. 이게 전형적으로 명분과 실리가 이제 충돌하는 이런 사례거든요. 팔레스타인의 인권 근처도 가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어떤 분쟁이 예멘 문제도 그랬고 뭐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무기 수출이라든지 방산 이런 데 있어서는 사실은 또 그렇게들 싸우는 맥락이 있는 게 호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현실적인 통치 세력의 어떤 여러 가지 뭐 핸들링 이런 것들로 벗어나서 이러한 이제 정치를 평가할 때는 이런 이 명분과 실리가 충돌할 때 우리가 명분을 고수해야 된다라는 주장, 이러한 주장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의 시민사회와 우리의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가, 이 힘없는 우리가 한 번은 고민해야 된다. 네,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가를 이런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대단할 것도 없어요. 우리 방송 들으시면서 퇴근길에 한 번쯤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네,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예를 들면 이게 모든 게 지금 백신 얘기도 그렇고 백신 허브 국가가 되자.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거긴 한데 근데 우리가 딱 보자마자 백신 허브 이러자마자 백신 허브 관련주를 검색하는 상스러운 선진 시민이 되고 싶은가? 우리가 그게 꿈이었나? 어릴 때 커올 때. 근데 그러려고 했던 바이든 행정부는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미국 내에서는 가장 도덕적인 선택이었는지도 몰라요. 우리 국민 60만 명이 죽고 3천만 명이 감염됐으니까 일단 우리 맞고 약을 버리든 어쩌든 우리 국민 살려야 되라는 게 도덕적으로 보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도덕적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백신 2위 생산국과 이번에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백신 2위 생산국이 우리 다 가로채가지고 우리 백신 일단 다 맞고 말 거야. 이런 선택을 하는 건 그게 우리가 바라는 미래인가? 우리가 그러려고 80년대부터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었나?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백신 위탁 생산을 해서 백신 생산량이 늘어난 게, 즉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세계 어려운 국가들의 백신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사실 그것도 좋은 일이거든요. 가치에 기반한 외교를 명분과 실리를 함께 챙길 수 있는 외교가 되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또 집단 면역을 형성하자, 백신 맞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백신 왜 맞자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것은 이제 필요한 일이고 정말 그것이 정말 좋은 일인데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근데 경제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또 하죠. 빨리 집단 면역을 형성해야 빨리 경제를 다시 잘 돌릴 수 있고 그래야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춰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치의 충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실리와 이 명분이라는 게 같은 바구니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은 같은 바구니에 있는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래서 여기서는 그 균열을 얘기하지 않고 결론을 만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집단 면역 형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점에서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 생산을 늘릴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네, 한번 생각을 퇴근길에 한 번만 생각해보자. 네, 뭐 생각하면은 이 방송도 품격 있는 방송이 된다 이런 겁니다. 대본에 이렇게 살짝 써 있는데 저도 사실 이 ESG 경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회의적이에요. 네, ESG. 근데 스스로 반성해요. 아니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에서 굶어 죽지 않고 벌어먹고 산다는 건 그만큼 위선자란 뜻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ESG 경영이라는 말이 뭉뚱그려 놓으니까 그렇게 위선적이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ESG를 다 말아먹었기 때문에 안 그런 척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들리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안 되고 좋게 생각해야 되는데 뭐 이대로 하면 좋을 거 아니야. 그렇죠. 좋은 게 있는 거지 분명히. 가치와 이윤이 합의를 할 수도 있다고 믿는 경영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 아니야. 좋게 생각해요. 다만 이제까지 안 그랬다는 너무 좋은 방증이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자. 네, 안 그래도 되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가치와 이익을 합일시킬 수 있는 외교를 했다면 다행이고 못하는 날이 오면 어떤 선택을 할까. 예. 우리는 이익에 도움이 안 되는 어떤 세력과 업계와 커뮤니티를 죽이고 앞으로 나가는 선택을 하게 될까. 이런 고민을
퇴근길에 해보자. 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네. 시사 아저씨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